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의를 맡은 이금수입니다. 제가 모두 60강으로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40강은 이론 강의, 그리고 20강은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두 개의 말씀 정도 드리고요.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된 이 이제 공무원 한국사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수월해졌어요. 그러니까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특히 뭐 경찰직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까탈스럽고요. 서울직 같은 경우도 좀 예민하게 나온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서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은근히 많이 틀리는 걸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 같은데 20개 한국사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결국 킬러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돼요. 그 두세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여러분께서 아무리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 하더라도 경험하지 못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땐 정말 당황스럽죠. 자, 두 번째, 공무원 문제 특성상 지역적인 문제는 그래도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으나 지역적인 문제는 여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지역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는 디테일을 요구할 때 여러분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객관식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 여러분에게 아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중간에 뻥뻥 빠지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문장화되어서 나오게 되면 실수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한 개 틀리냐, 세 개 틀리냐, 아니면 다 맞느냐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두세 개 문제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될 40강의 이론 강의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 이제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서울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표본이에요. 문제 자체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내용 정리했고요.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고 하면 경찰직 같은 게 조금 그래도 지역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상직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제가 중간중간에 요소를 넣어서 진행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구석기를 출발해서요. 초기 철기 시대까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매 시간 제가 해당하는 파트의 기출문제의 어떤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평이에요. 전체 20문제 중에서도 가장 평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시고 나면 틀릴 부분은 없어요. 왜 평이하냐면 전반적으로 생활상을 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는 이렇게 살았다, 신석기 때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생활상을 물어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고요. 단 생활상을 그냥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해당 시기 때의 대표적인 유물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건 기억해 주세요. 문제가 어려워질 때는 대표적인 유적지를 연결시킬 때가 좀 많이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구석기 때 유적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20개가 넘어요. 신석기도 기억해야 되죠. 청동기도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유적지만 간다 하더라도 원래는 한 30개 이상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유적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낮거나 아니면 문제풀이에서 나머지를 다 알아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적지 문제만 단독으로 나온 건 2014년도 국가직 빼고는 그동안의 선지 형태로만 나왔지 단독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선사시대와 청동기 초기 철기를 공부한 데서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일단 시작은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이거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두 가지로 접근해요. 사실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역사, 그리고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역사인데 첫 번째를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강조했던 사람은 랑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죠. 역사학자요. 본인의 생각 다 빼고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를 찾아내는 것에 주목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반면에 기록을 한다는 것은 역사가가 기록을 하죠. 근데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선별할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할지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의 해석 부분을 강조한 것이 바로 크로체와 카이 입장이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기록을 해서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한국사 문제에서요. 이 부분이 잘 안 나와요. 단독으로 나온 경우가 최근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혹여 나온다라고 하면 관련 역사학자의 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또 기억하시면 좋아요.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가를 밝히는 것을 그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하고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는 데 주목하세요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을 거고요. 반면에 역사가 없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결국 여기서는 전면과 다르게 역사가의 해석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기록으로서 역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이에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나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구석기라고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시작 시점이 언제냐면요. 70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 10,000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는 돌을 어떻게 다뤘느냐 제작 기법에 따라 나눠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예요? 깨서 썼다라고 하면 뗀석기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시면서 뗀석기 종류 정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 많은 뗀석기 종류를 다시 시기와 제작 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집게와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전기 구석기, 가운데는 중기, 마지막은 후기 구석기가 되겠고 여기 전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요. 한 20cm 정도 평균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로 오면 올수록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한 10cm 정도 그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집게와 주먹도끼는 조금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집게 같은 경우는 돌날이 한쪽에 한 날만 있어요. 그런데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양날이에요. 당연히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이제 고급 도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날이 여러 개가 있는 것만큼 얘는 만능입니다. 이걸 가지고 동물을 사냥을 할 수도 있고요. 동물의 가죽을 벗길 수도 있고 뭐 뿌리를 캘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맥가이버 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주먹도끼다. 떠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집게보다 만들기 어려운 이 주먹도끼가 한동안 아시아권에서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1978년에 주먹도끼가 처음 발굴이 됐고요. 그게 어디냐면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나왔어요. 미군 병사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유명한 고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역에서만 주먹도끼가 나오고 동쪽 지역에서는 집게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를 주먹도끼 문화권과 집게 문화권으로 구분했어요. 근데 구분한다는 게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 같죠. 약간 이제 그 안에서 서구 사회가 구석기 때도 잘 나갔어라는 걸 이렇게 깔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론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론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모비우스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폐기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돌날 승배 찌르개. 자, 이 승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손잡이라고 하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찌르개니까 끝이 뾰족하겠죠?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분명히 작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끈으로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뒷부분을 가시면 이음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번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사냥, 채집, 어로 생활을 하였다. 그럼 이런 것들은 한 곳에서 계속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되고요.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무리지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리지어 살아갈 때도요. 그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는 있기 나름이에요. 단 있으나 그가 권력을 가진 건 아니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고 신석기 시대고 무슨 사회다? 평등 사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들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겨울에는 동굴에 머물며 살아가고요. 여름에는 강가에다가 급하게 집을 지어요. 이걸 막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구석기 시대는요.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구석기는 워낙 역사가 길어요. 인류 전체 역사의 99.9%는 구석기 시대예요. 지구 역사가 46억 년인가 47억 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이 살기 시작한 게 한 350만 년이거든요. 그 350만 년 중에 대부분이 다 구석기예요. 우리 땅에 살기 시작한 건 70만 년이죠. 70만 년 중에 또 대부분은 또 구석기입니다. 근데 그 구석기 안에서도 빈기, 간빈기, 빈기, 간빈기 이렇게 나타나는데
빙기 때는 날이 추워요. 날이 춥다 보면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 동해가 가장 깊고요. 그다음에 서해랑 남해는 해수면이 내려간다. 그러면 곧 이게 땅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중국 한반도, 일본 열도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해 쪽이 약간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움푹 빠진 웅덩이, 호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이 가능해지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구석기의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 시대 때 분명히 우리 땅에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살았던 이 사람들을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세요. 사람이 산 건 구석이지만 우리 민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신석기를 가서요. 고조선이 건국되는 청동기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 다 들어봤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 되살려 주시면 돼요. 자, 중석기 시대는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도 수록되는 교과서가 있고 빠지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석기 후반에서부터 이제 기후가 마지막 빙기 끝났습니다. 따뜻해지기 시작하고요. 따뜻하다 보니까 맘모스와 같은 그런 이제 동물들은 이제 한반도에 살지 않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한반도에는 토끼, 여우, 날쌘 동물들 살고요. 그 날쌘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는 잔석기라 해서 더 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음도구 활용해서 던져서 그들을 잡습니다.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시대가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갈아 만들죠. 그래서 간석기고요. 간석기 종류는 이런 거예요. 앞에서 봤던 구석기는 주로 이제 개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찢게, 긁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는 돌자가 앞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좀 보이는데요. 돌갱이, 돌보습, 돌낫 이거 다 뭘 때 쓰냐면 농사 지을 때 활용합니다. 땅을 팔 때 이용하거나 돌낫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거죠. 갈돌, 갈판 같은 경우는 이건 조리도구예요. 널쩍한 돌에다가 도토리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밀어서 요리해서 먹는 거고요. 그물추는 요건 나오죠. 물고기 잡을 때, 어로 생활할 때 이용합니다. 간석기 시대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토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토기는 4개 종류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엔 토기 문제를 까탈스럽게 내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 4개. 자, 4개 중에서 이렇게 끊어보시면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신석기를 대표할 만큼 전국적으로 출토가 많이 되고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 신석기를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석기 안에서도 얘는 약간 후반부 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그 전반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이들토기가 되겠거든요. 자, 이른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에서도 이른 형태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어떤 형태가 돼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1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 1만 년을 대표할 만한 유물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주도 한경에 가면 고산리 유적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름 민무늬 토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대가 1000년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고 덧무늬 토기라고 하면 토기에다가 무늬를 덧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덧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눌러찍기는 말 그대로 문양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질문토기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질문토기가 빗살무늬토기의 한자어예요. 자, 옛날의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생활적으로 보시면요. 드디어 농경과 목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농사를 졌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벼농사 이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선 여전히 조, 수수, 기장같이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생활의 중심은 이들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농사를 시작한 것도 신석기에서 후반부 쪽에서 시작을 해요. 자,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할 것이고 정착을 하다 보니까 시족, 부족 단위가 형성이 되고 시족이라고 하면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할 때 다른 시족에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걸 바로 조계혼이에요. 조계혼과 시족은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까지는 여전히 평등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착하면서 집을 지어요. 이걸 바로 움집. 자, 움집은 신석기 스타일,
정동기 스타일, 철기 스타일, 스타일이 다 있어요. 하물며 조선시대 움집도 있어요. 단 다루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건 신석기 시대의 움집 스타일과 청동기 때의 움집 스타일을 분류하시면 되는데, 일단 신석기 때는 강가나 해안가에서 물을 구하기 쉬우니까 움집을 짓고 살 거고요. 화덕이라고 하면 불을 둔 위치가 되겠는데, 일단 신석기 때는 움을 많이 파요. 움이라고 하는 게 지금 땅을 판 겁니다. 1m에서 0.5m 정도 파게 되고요. 화덕을 가운데 이렇게 두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요, 원형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정사각형 형태가 나면서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석기 때 또 하나의 특징이요. 원시 수공업 이제 시작이 돼요. 뭔가 만들어 있는데 옷이라든지 그물을 만들어요. 자, 그것을 활용했던 도구가 가락바퀴랑 뼈바늘입니다. 가락바퀴 같은 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막대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을 뽑아내는데 활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이요. 흑요석재 석기입니다. 흑요석, 얘는 아무 데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화산활동이 일어난 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검은 돌이에요. 검어서 흑요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잘게 쪼갤 수도 있고 되게 날카롭게 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증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 어디가 돼요? 백두산, 한라산 이런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륙 쪽으로 가시면 철원지역, 여기 가면 용암대지 뭐 이런 거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데, 문제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흑요석재 석기가 보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주 석장리 쪽에서도 보이고요. 강원도 양양, 부산의 동삼동 이런 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색깔을 다르게 쓴 건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공주 석장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입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양양, 부산 동삼동.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건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도 신석기 시대에도 흑요석재의 석기가 그러니까 화산적 아닌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교류를 했다는 거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백두산 쪽에서 왔어요. 여기 양양도 백두산 쪽에서 왔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본 규슈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걸 통해서 먼 거리 지역과 교류를 했구나. 되셨나요? 제가 굳이 구석기 시대 때는 늙지 않고요. 신석기 시대 부분에 있는 거는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공주 지역에서도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윗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셔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마지막 흑요석재 석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과서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보통 읽기 자료로 있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진도 내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청동기로 갑니다. 자, 청동기 시기가 되면서 이제 도구에 변화가 생겼죠. 돌이 아니라 청동을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북방으로부터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를 이제 본격 시작하는 건 철기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딱 방어막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청동이라고 하는 거는 구리, 아연을 기반으로 만드는데, 이 구리라고 하는 게 철광석, 이걸 가지고 철을 만들잖아요. 이거보다는 지표면상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가지는 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만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동기가 물론 단단한 금속이긴 하지만 이 땅 같은 거 이렇게 파다 보면 돌멩이 나오잖아요. 돌멩이 뚝 만나게 되면 청동은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조금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지배층이 무기라든지 뭐 제사용품이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파형 동검인데, 공무원 시험에서 기상직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사진 자료 잘 안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게 비파형 동검입니다. 약간 조스마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청동시대 가장 대표적인 동검이에요. 두 가지 특징 기억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얘는요 당연히 한반도에서 있어요. 근데 한반도뿐만 아니라 요령, 만주 지역, 그리고 한반도 쪽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요게 일단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령이 어디냐 위치 파악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여기 지역 정말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요동이에요. 요동이라고 하면 고구려 그리고 부안이죠. 고구려랑 발해 이때 차지했던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고구려가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곳이거든요. 요동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동의 왼쪽이 요서예요. 그리고 거기를 묶어서 요령 이렇게 불러줘요. 만주 여기 만주예요. 그리고 한반도 여기에서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청동기 시기 때에는 우리가 여기 한반도와 만주 이 북부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화권을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조선의 활동 범위라든지 세력 범위를 여기서 살펴보는 게 이 비파형 동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비파형 동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이것만으로 전쟁 나가서 싸우기 되게 어렵겠죠. 잡을 데가 없잖아요. 이거 잡고 어떻게 막 찌르고 너무 불편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손잡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 구조예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칼날 부분과 그다음에 손잡이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파형 동검 그리고 뭐 만주에서 발견되고 요령에서 발견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중국에서 발견된 거와 양상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라고 하는 건 이게 어디 갔더니 여기가 이게 청동기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찍어내야 되겠죠? 찍어내는 틀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거푸집입니다. 지금까지 거푸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타깝게 비파형 동검의 거푸집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파형 동검의 거푸집이 안 나왔다는 건 우리가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긴 했지만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하실 게 공무원 시험에서는 해석 문제를 거의 물어보잖아요. 객관적인 팩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 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그 해석은 몰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암기해야 되는 걸 막 헷갈릴 텐데 이렇게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청동기를 그러니까 청동시대에 거푸집을 이용해서 청동기를 제작했다. 그거 맞아요. 그것까지는 기억해 두세요. 근데 우리 땅에서 아직 비파형 동검의 거푸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바로 다음 페이지 철기시대 때 세형 동검이 나올 거거든요. 걔는 거푸집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청동기 시대 때 거푸집을 통해서 만들었다. 단 아직까지 비파형 동검의 거푸집은 안 나왔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전이 있어요. 청동기 시대라서 청동기를 이용하지만 여전히 간석기는 이용되고 있더라. 왜냐면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얘네가 너무 귀하거나 아직은 무르기 때문에 활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석기 이용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반달 돌칼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반달 모양, 구멍 뽕뽕 뚫려있고 끈 연결을 쓰는 거 있죠. 반달 돌칼, 홈재기, 바퀴날 도끼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간석기입니다. 자, 구분 잘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토기 부분에서는 일단 민무늬 토기가 있어요. 청동기 철기시대 때 민무늬 토기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민무늬 토기 안에서도 종류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민무늬 토기인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미송리식 토기라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게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민무늬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또 많이 보이는 게 부여 송궁리라는 곳에서 보여요. 지금 들어만 두세요. 조금 더 필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민무늬 토기인데 손잡이도 없고 얘는 특이하게 색깔을 붉은색으로 갈아입힌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붉은 간토기예요. 붉은 간토기. 자, 덧띠 색인무늬 토기. 덧띠, 그러니까 띠를 가지고 만들어서 덧입혀냈어요. 어디에다가? 아가리. 여러분들 항아리의 가장 윗부분은 아가리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윗부분에 띠를 하나 더 만들어줬는데 그 띠에다가 무늬를 새겨놨다라고 해서 덧띠 색인무늬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을까요? 예,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기분 나빠질 만한 상황이 나타날 테니까 일단 이건 좀 암기하세요. 자, 생활에서는 이제 벼농사가 가능해졌다라는 거. 단 모든 지역은 아니고요. 남부 일부 저습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어쨌거나 농업의 생산력은 예전보다 나아지죠. 그리고 뭐 전쟁도 활발하게 일어나요. 먹고 남는 게 생기고 먹고 남는 걸 누군가는 더 많이 가고 조금 가집니다. 사유재산제. 자, 결국 이래서 사람 안에서 더 가진 자와 조금 가진 자, 청동기를 보유한 자, 그러지 못한 자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계급이라고 하고요. 그 계급의 꼭대기, 최고 정점에 누가 있더라? 군장이 있더라.
보통 여러분이 이 지배하는 세력들은요. 나는 남달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다르다고 할 때 하늘로부터 권위를 넘겨받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 시대 때는 통치자가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그 지역, 그 구역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하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재정일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재정일치의 상대적인 개념, 반대 개념이 뭡니까? 재정분리죠. 그러니까 사회가 보다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져가면 재정일치에서 재정분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의 통치자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눠지는데 그 재정분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면, 마한 지난 변환에서부터 나눠져서 나머지 쭉 갈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사를 지내건 나란 일을 하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런 걸 하건 이건 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재정일치라고 얘기해요. 자, 군장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무거운 거. 고인돌이나 돌렬무덤은 일단 무거워요. 그래서 거대하고 무거운 무덤이 있을 것이고요. 특별한 청동기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요거 좀 볼게요. 여러분, 고인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냐?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인 3만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고인돌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인돌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고인돌의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자, 하나가 탁자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는 고인돌의 모습이요, 탁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의 시신은 여기다가 두는 거고요. 이렇게 네 쪽을 다 막아요. 되셨어요? 근데 지금은 지나가셔서 여러분 막 살펴본 데 들어 시신 없어요. 워낙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탁자식 고인돌 같은 경우는요, 한반도에서 중북부 지역에 많이 나타나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 북방식 고인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얘와 이제 구분되는 건요, 땅을 이렇게 두는데 살짝 파기도 합니다. 그냥 두기도 하고 살짝 파기도 하는데요. 시신을 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 살짝 올리고 여기다 이렇게 덮개돌을 덮어두는 스타일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바둑판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바둑판식 고인돌.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아래쪽에서 많이 보인다라고 해서 남방식 고인돌, 이렇게 불러줍니다.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북방식 고인돌 중에서 여러분 특히 이제 유명한 게 어디냐? 강화도에 가면 부근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고인돌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남방식 고인돌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전남 화순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전북 고창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 자, 청동길 거의 다 했죠?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뭐? 움집. 자, 제가 앞서서 움집이라고 얘기하면 신석기 시대의 움집과 청동기 시대의 움집은 구분해 두세요라고 얘기했었죠? 자, 어떤 걸 구분하셔야 되냐? 먼저 하늘에서 쳐다봤을 때 그 단면도를 보면 여기는 직사각형화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덕은 한쪽 벽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고요. 지상가옥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움을 조금 덜 파는 형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춧돌 같은 걸 이용하고요. 그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집들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집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규모가 큰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을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두지 않고요, 주변에다가 목책을 막 둘러요. 방어를 하기 위함인 거죠. 아니면 또 주변에다가 이렇게 또랑을 또 파요. 이렇게 또랑을 팝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대가 조금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구름지입니다. 자,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하다가 급하게 동굴 같은 데 들어가 살죠. 그 동굴이 마음에 들어 쭉 눌러앉아 있는 겁니다. 신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강가나 바닷가 쪽에 살아요. 그러다가 청동시대가 되면 살짝 언덕으로 올라가서 마을을 형성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땅들을 농사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까 뒤쪽에는 산이 있어요. 앞쪽에는 물이 흘러가면 평야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대산, 임수, 취락 구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기억이 떠오르죠.
그래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철기 넘어가겠습니다. 철기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철은요,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앞서서 청동기 같은 경우는 북방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했잖아요. 원래 이제 전 세계 청동기를 가장 먼저 쓴 게 북방 유목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면 철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중국이 그 당시 좀 혼란한 시기여서 우리에게 좀 변화를 주게 되는데 잠깐 중국의 왕조 변동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은주, 춘천국, 진안, 위진남북조, 수당, 송원, 명청 암기하셔야 돼요. 은주, 춘천국, 진안, 위진남북조, 수당, 송원, 명청. 계속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세요. 아무튼 이 중국 왕조는 순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은에서부터 출발할게요. 한나라 시기까지. 여기는 우리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하나 갈 때 중국은 정말 많은 변동기를 겪었는데 이 은, 주 그리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대략 500년 가까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혼란한 시기. 그래서 공자의 책 중에 춘추가 있잖아요. 그게 역사서입니다. 그러다가 이 혼란한 시기를 다시 진시 왕제가 통일해서 진나라 세웠으나 10여 년 만에 무너졌고 그거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등장한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는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전기만 하더라도 한 200여 년 정도는 버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답다라는 게 저 한나라 시기 때 만들어져요. 참고로 중국 사람들 뭐라고 하죠? 한족. 중국의 글자 한자. 예, 바로 이 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미리 흐름 좀 잡아볼게요. 위진남북조, 이것도 300여 년 이상 혼란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나라에서 통일됐지만 수나라 또 30여 년 만에 무너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한 당나라는 꽤 오래 버티는데 이때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를 출발을 해가지고요.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남북국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신라 무너질 때 당나라도 거의 그때쯤 함께 무너져요. 송나라와 원나라,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의 고려에 해당하고요. 명나라와 청나라는 외란을 기점으로 해서 외란 전에는 명. 외란 끝나고 난 다음에 명나라 흔들거립니다. 청나라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는 조선 이렇게 들어가요. 되나요? 그럼 다시 갑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중국의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춘추 전국, 위진남북조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시기인데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드디어 이 시기 때 무엇을 사용했냐면 철기를 사용해요. 그 전까지는 중국도 청동을 썼거든요. 근데 철을 사용하고 그렇게 막 철을 사용하는 그들이 혼란한 과정 속에서 우리 이제 한반도라든지 뭐 위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철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철 같은 경우는 청동기를 만드는 구리 아연에 비해서 재료를 구하는 것도 좀 낫고요. 그리고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무기도 만들어 쓰지만 농기구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따라 붙는 거.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난다. 농업의 생산력이 더 증가하겠구나. 되셨어요? 그럼 철제 무기와 농기구가 제작이 되니까 이때 더 많은 나라가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이미 고조선은 이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조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이들 나라들이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철기가 가져온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청동기 아예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써요. 일단 청동기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청동기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의식용,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거나 행사 때 활용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앞서서 그 비파형 동검 말씀드리면서 그 비파형 동검, 조스바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발견이 된다? 요령, 만주,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다시 말해서 그 비파형 동검은 순수 우리 것만이에요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요 세형 동검 있죠. 이 새라는 게 날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중에서도 청천강, 이남에서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 이건 정말 순수한 우리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세형 동검을 만들어냈다는 거푸집도 같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청천강 이남에서만 나오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푸집까지 났을까? 이건 정말 순수하게 우리 디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동공과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기 때 지금 토기는요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자, 민문이 똑같이 갑니다. 단 변화가 생겼다면 앞서서는 덧띠 색인문이었는데 이제는 아가리에 띠만 두른 거야. 덧띠 토기. 그리고 앞서서는 붉은 토기였다면 이제는 검은 간토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블랙 앤 화이트, 심플한 거에 눈 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검은 간토기 만들어졌다. 자, 생활에서는 이제 벼농사 더 본격화가 되고요. 전쟁도 더 많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등장합니다. 집의 모습에서도 다양해지는데 앞서서는 뭐만 있었냐면 움집만 있었죠. 근데 이제는 추갈집, 귀틀집, 철자형, 엿자형, 뭐 토실 이런 게 있잖아요. 일단 그 중에서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철자형과 엿자형 요거 나중에 동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강원도에 동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 지역에서 보였던 거고요. 토실은 이건 조금 되게 특이한 집인데 마한 지역에서만 보였거든요. 겉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이제 초가집 형태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약간 개미집처럼 안에 큰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생활 공간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밑으로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마한의 토실입니다. 자, 무덤에서는 널무덤, 동무덤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독이라는 게 항아리 독입니다. 항아리 독에 맞대한 무덤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교류. 철이라고 하는 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했죠? 중국과 교류인데 전 이거 돈이에요. 중국 돈입니다. 명도전 이게 춘추전국, 반량전 진나라, 오수전 이거는 한나라 거예요. 그게 우리 땅에서 나옵니다. 교류에 따른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붓이 나왔는데 이 붓이 경남 창원 다오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붓을 우리가 만들었는지 또는 중국 거를 우리가 가져왔는지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붓이 나왔다는 얘기는 썼다는 얘기인 거죠. 훈민정음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들어오고 글을 쓴 사람이 있으니까 붓도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잠깐 철기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철기 시대가 되면서 여러 나라가 등장했고요. 이때는 중국과 이제 교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는 확실하게 챙겨두세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끝나가고 두 가지만 더 할 거예요. 하나가 공부하다 보면 구석기인들의 예술과 신앙은 신석기인들은 막 되게 섞어 나오거든요.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공주 석장리. 앞서 제가 나중에 언급할 거예요라고 했던 바로 그곳인데요. 이 공주 석장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되게 규모가 큰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고요. 단양 수양계도 마찬가지예요. 저곳 같은 경우는 뗀석기를 나름 전문적으로 생산했던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구석기인데 여기에서 물고기 조각이 나왔거든요. 뼈에 동물뼈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물고기 많이 잡고 싶은 아니면 또 물고기를 생각하는 구석기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청원 두루봉 동굴. 자, 동굴 쪽에 나왔으니까 구석기인들이겠죠? 두루봉 동굴도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오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 얼굴에서 눈, 코, 입이 막 정확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한 3살, 4살쯤 돼서 사람을 그리면 두부인간 그리는 거 아세요? 그 두부인간이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구석기인들의 예술적 어떤 감성을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해거리라고 하면 조개 껍데기 가운데 파가지고 팔찌 같은 거 만든 거. 그다음에 조개 껍데기 가면. 자, 울산에 가면 신남리에서 비너스가 났어요. 얼굴 없고 팔다리 없는 거 이렇게 몸통 위주로 나와 있는 여인의 모습인데 뭐랄까 풍성함을 좀 강조하죠. 다산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라고 하면 해가 그냥 해로 안 보이고요. 달이 그냥 달로 안 보이는 거예요. 비나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연을 숭배하는 걸 얘기하고요. 토테미즘이라고 하면 동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는 기본이 다 되셔야 되겠죠? 자, 사람이 죽었으나 영혼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신석기 시대의 예술 신앙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애니미즘에서 토테미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 하면 원시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바위 그림들, 옛날에 우리가 암각화라고 얘기했던 것들, 자, 요게 보이기 시작해요. 시기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청동기는 청동기예요.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있죠. 이거 면적이 엄청 넓거든요. 여기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동물들, 고래를 비롯한 바다 동물도 있고요. 육상 동물도 있어요. 사람 모습도 있어요. 자, 반면에 울주 천전이, 이건 얼마 멀지 않아요. 반구대에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천전이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동심원을 비롯해서 사각형 기하학적 무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자, 구분을 좀 두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리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도 다 청동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보면서 여기는 신석기 후반부에서부터 청동기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단 그걸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청동기이지만 얘는 신석기 후반에서부터 청동기, 그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고령 장길이 바위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이막 보이잖아요. 그걸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셨나요? 자, 시기별로 끊어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분명히 내용이 어렵지 않아. 그런데 문장이 한 줄로 가는 게 아니라 두 줄로 가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난이도가 훅 올라간 기분입니다. 국가직이라든지 지방직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잘 내지는 않아요. 보통 경찰직에서 그렇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가다 보면 읽다가 앞에는 맞는 것 같은데 뒤에는 틀린 것 같고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도 난이도 올리게 되면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적지예요. 유적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여기는 요즘 난이도 있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만 따로 뽑았습니다. 자, 먼저 단양 금골 유적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가장 나이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발굴이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 유적을 분석해 봤을 때 그 연도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석기의 연도를 약 70만 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70만 년 썰을 뒷받침하는 것이 단양 금골 유적지입니다. 자, 종성 동관인 유적지. 이거 시험에 잘 물어보진 않는데요. 얘가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발견이 됐어요. 단 일제가 구석기 유적지 아닌 것 같아. 또는 그 구석기 유적지가 니네 조선이랑 관련 없는 것 같아 라면서 그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연구가 되는 게 좀 늦어졌어요. 자, 웅계 굴포리와 공주 석장리. 자, 얘는 1960년대에 발견된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2014년도 국가직 시험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두 개 골라주세요 라고 해서 첫 번째가 웅계 굴포리, 두 번째가 공주 석장리 이렇게 나왔거든요. 북한이 먼저 발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해방 그리고 6.25전쟁 거치며 1950년대 때는 이런 발굴 작업에 집중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부터 국가가 지원하고 그 성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구석기를 본격 연구한 곳이다. 웅계 굴포리예요. 네, 가끔 문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최초로 발견된 곳은 분명히 종성 동관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웅계 굴포리가 나왔을 때 그게 틀린 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가 좀 상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좀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30년에 나왔지만 그때는 무야무야 덮어가고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인정받고 이제 발굴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봐서 웅계 굴포리를 최초라고 보는 서술도 많이 나옵니다. 기존의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뭐 여러 가지 예상 문제를 나왔을 때 그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그리고 연천 전곡리 78년도에 여기에서 주먹도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비우스 이론이 깨지는 데 영향을 주었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흥수아이가 나왔는데요. 사람 뼈 있죠. 인골. 인골은 그 전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70년대 이미 인골이 이제 막 나옵니다. 뭐 역포아이, 덕천인, 승리산인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뼈들이 온전한 게 아니라 뭐 두개골의 일부라든지 어깨뼈의 일부라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가면서 남한에서도 이제 그 인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결정타가 여기에요. 흥수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의 시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뼈가 나와요. 그래서 1m 조금 넘는 한 7, 8살짜리의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 위에 이렇게 꽃가루를 뿌려놓은 걸 통해서 구석기인들의 장례 풍습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하고요. 발견된 장소는 누르봉동굴입니다. 오늘 지금 두루봉동굴 몇 번째? 2번째 들으실걸요? 기억해 주세요. 아까 그 두부인간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왔던 게 청원 두루봉동굴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신석기 가겠습니다. 신석기와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흑요석재 석기와 관련돼서 한번 그렸던 적이 있었죠. 양양, 부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동상동 흑요석재 석기. 근데 이건 양양 오산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양양 오산이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집터가 발견된 곳. 그 다음에 동해 양양이 있고요. 남해 부산이 있고요. 그리고 서해 암사동까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암사동 같은 경우는 1920년대 홍수가 일어나면서 나왔고요. 집터 되게 많아요. 움집 집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빗살무늬 토기도 이제 대거 발견이 되었고 여기 나와 있는 황해도 봉산 지탐리, 그다음 평양 남경 요 위쪽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나왔습니다. 그냥 쌀 아니고요. 좁쌀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면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적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산리 유적지에서 이름 민무늬 토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신석기 연대가 만년 전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했을 때 이 정도. 자, 마지막 청동기 시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요 쌀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탄 쌀이 나왔는데 여주 흔암리와 부여 송곡리가 있어요. 여주는 여러분들 지금도 쌀 유명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여 송곡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청동기 유적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요. 부여 송곡리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탄화된 쌀 그리고 비파형 동거 이런 것들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토기, 송궁리식 토기라고 해서 또 대표적인 남한의 민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문양 없이 그냥 교과서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있거든요. 얘가 바로 송궁리식 토기예요. 자,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더 짚어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부할 거 많죠.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따라오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